비판적으로 어울리는 페르소나의 구축은 외부 세계에 대한 엄청난 양보와 진정한 자기 희생을 의미한다. 그것은 자아를 곧장 페르소나와 동일시하도록 강요한다. 그래서 그들이 나타내는 것이 그들 자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가 보이는 시몬 상실은 그저 외관상의 것일 뿐이다. 무의식은 그러한 중심의 이동을 어떤 경우에도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사례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면 우리는 훌륭한 가면이 내적으로 사생활을 통하여 보상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일찍이 경건한 드룸몬트는 불쾌한 기분은 경건한 자들의 짐이라고 탄식한 적이 있다. 물론 훌륭한 페르소나를 구축한 사람은 그 때문에 짜증내기 쉬운 기분을 얻게 된다. 비스마르크는 히스테리성 울음 발작을 가졌고 바그너에게는 비단 잠옷에 허리띠를 가지고 노는 버릇이 있었고 니체는 사랑하는 라마에게 편지를 썼고 괴테는 에커만과 대화를 하였다. 그러나 영웅들의 진부한 실수보다 더 교묘한 것들도 있다. 나는 한번 존경할 만한 사람과 교분을 가진 일이 있다. 그에게서는 그야말로 속세의 불완전성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나의 열등감은 실로 위협적일 정도로 커졌다. 나는 진지하게 나 자신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4일째에 그의 아내가 나에게 상담하러 왔다. 그 뒤 나에게는 그와 비슷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반면에 나는 자기의 페르소나와 하나인 사람은 그의 모든 장애를 자기의 아내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그 아내는 이 사실을 모르는 채 심한 신경증을 수반한 자기 희생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회적 역할과의 동일시는 어쨌든 풍부한 신경증의 원천이다. 인간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인위적인 인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처치해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모든 통상적인 경우에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사회적 역할과 동일시하려는 시도가 일어나는 그 즉시 벌써 무의식은 반응을 나타낸다. 즉 변덕스러운 기분, 흥분된 정감, 불안, 강박관념, 무기력, 부담 등이 그것이다. 사회적으로 강인한 사람은 사생활에서는 종종 자기의 감정에 관한 어린아이다. 또한 그가 특히 다른 사람에게서 요구하는 공적 규율은 안타깝게도 자기 개인에게는 쓸모가 없어진다. 그의 직업적 만족은 집에서는 우수에 젖은 모습을 하고 있다. 그의 흠없는 공적 도덕은 가면의 뒤에서는 기이하게 보인다. 우리는 행위에 대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환상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또한 그런 남자들의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 몇 가지 말해줄 것이 있을지 모른다. 예컨대 그의 사심없는 이타주의 같은 것에 대해 그의 자녀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세상이 우리가 네. 페르소나와 자기의 인격을 동일시하는 이런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잠깐 나누고 가죠. 페르소나와 동일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통 우리가 사회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 많은 경우에 자기 직업하고 동일시하죠. 선생님은 선생님, 또는 교수는 교수, 목사님은 목사님, 신부님은 또 신부님대로 마치 그 어떤 사회적으로 맡겨진 역할이 자기의 인격 전체하고 동일시가 일어나는 경우죠. 페르소나라고 하는 게 어쩌면 어떤 분이 선생님을 하다가 나중에 회사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직종으로 가서 그분이 갑자기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시기에 주어진 어떤 그 역할이 자기가 온전하게 자기가 맡은 역할과 동일시가 일어나는 경우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분의 트루 셀프, 본래의 셀프 자체는 그렇게 어느 하나의 페르소나로 묶여있는 게 아닌데 그 페르소나가 자기 전부라고 느끼면 이분의 의식 속의 삶은 어느 정도 통제됐지만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본래 자기의 모습이 아무리 숨기려도 숨길 수 없는데 이게 외부에서는 엄격하게 컨트롤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나 특히 가족과 같이 있는 시간에 외부로 표현되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원래 모습들이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인위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 모습을 하게 되면 자기 안에 있는 아직 또 그와 상반되는 아니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들이 그 세팅이 아니고 그 페르소나가 워킹하고 있는 세팅이 아닌 다른
자기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만한 환경이 왔을 때 그 일관성 있는 인격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 상황은. 저는 저기 한 예로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고 사람들이 다 이게 직업적인 거랑 이 사생활이랑 진짜 트루셀프랑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노인 상담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 분야가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해요. 예. 대부분 사람들이 옛날 어른들하고 달리 요즘 리타이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도 사회에서 충분하게 활동하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리타이어 하면서 지금까지 그 페르소나하고 정리가 안 돼가지고 운동 생활을 하고 분노에 가득 찬 삶을 사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돌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요. 우리 잠깐 우리 사라님 환영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너무 반갑고 궁금했는데 제가 제가 좀 일이 너무 중독자인데 그 코비드 기간에 불안하기도 하니까 더더욱 일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해가지고 잠깐의 짬도 못 내고 이렇게 운동생활을 하다가 오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셔가지고 궁금도 하고 너무 뵙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잠깐 들어왔어요. 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시던 일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 확장돼가지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너무 잘 됐네요. 예. 그렇긴 한데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불안이 높으니까 더 열심히 이거 놓으면 죽는다 하고 동아줄을 붙들고 안 놔가지고 막 더 너무 바쁘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는 이게 너무 벌려놓은 게 크니까 스탑을 할 수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도 계속 나오세요. 계속. 예, 그러면 좋은데 제가 참 공부를 못 쫓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근데 이제 이런 엑스큐스를 또 만들어내는 거죠. 공부를 못 쫓아간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 진짜요? 제가 수업 시간에 도대체 거기서 도태되는 기분을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저도 잘 못 쫓아가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그걸 무시하면서 그냥 그러고 있는데요. 아, 그럴까요?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다시 용기를 내봐야죠. 네, 우리 네. 가을 학기 때 네. 이 시간에 들어오시는 것으로 하세요. 여름까지는 바쁘게 돈 좀 많이 버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월요일 날 조금 빠질 수 있는 시간 좀 준비를 미리 해놓으시고 이제 네.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누구한테 좀 맡기셔도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해볼게요. 그래요. 네. 우리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허전해요, 모두가.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면서 꼭 들어와야 되겠다는 동기가 막 생기는데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페르소나하고 자기를 일치시킨다는 게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 셀프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네. 이 가면이 자기라고 우겨버리니까 가면을 벗을 수가 없잖아. 가면이 딱 달라붙어가 평생 못 벗는 상황이 일어나거든, 거죠. 가면은 원래 벗었다가 필요하면 다른 것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이게 가면인데 가면으로서의 성기를 상실돼버리고 이게 이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페르소나가 원래는 페르소나 자체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게 페르소나가 자기가 이상화된 자기와 일체가 되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겨버리니까 실제적으로는 트루셀프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고, 근데 또 그게 페르소나보다 더 큰 문제는 자기 이상화의 노예가 되니까 그거죠. 자기 이상화로서의 페르소나를 만들어 이렇게 되니까 자기는 그 페르소나를 향해서만 자꾸 달려가는 거잖아요. 가족들도 그 이상화된 자기하고
상대방이 이상화된 자기하고 이게 뭔가 맞아 들어가니까 그 결혼도 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통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주 잘 보셨는데 페르소나하고 어떤 나르시시즘이 맞아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에 있었던 상황이죠. 거기서 엄청난 만족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하나의 일시적으로 주어진 페르소나인데 이 이상화된 자기가 이 페르소나하고 딱 맞아치는 순간에 그 뒤에 여기서 분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상화된 자기의 모습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상으로는 자기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이외의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게 참 웃겨요. 제가 다른 예를 들 수가 없는데 제가 무슨 운동을 배우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몇 달을 안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깨치니까 그러니까 제 몸을 이렇게 돌리니까 되더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몇 달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서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젊은 시절에는 보통 그 나르시시즘이 채워지는데 자기가 노력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어느 시점에 넘어가면 그걸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인데도 그 팬터시인 이상화된 자기를 놓을 수가 없으니까 평생 불행해진다는 얘기. 계속해서 화만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게 리얼리티가 자기의 이상화된 자기하고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의 자기, 이제 다 리타이어한 자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고 과거에 자기가 이룬 업적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 관점의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퍼스펙티브의 전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개만 잠깐 돌리면 이 세상이 낙원이 되는데 그걸 과거 쪽으로 자기 퍼스펙티브를 고정시키고 있는 한 자기는 지옥 속에 사는 거죠. 과거에 화려했으면 화려한 만큼 현재는 더 비참하게 느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상화된 자기상이 문제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바로 그거죠. 그게 맥시멈으로 일치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게 불만족스러운 것이었다면 쉽게 그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불만족이라는 게 하나도 없고 100%다 만족스러운 체험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기 더 힘들어진 거죠. 거기서 고착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의문이 있는 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계실 텐데 이게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원래 자기가 느끼는 트루 셀프라고 느끼는 원래 트루 셀프라고 본인이 느끼는 그 상이 굉장히 좀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수록 그렇죠.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고 이 격차가 클수록 절대 더 못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면에서는 조금 환원주의 비슷하긴 한데 자기가 충분하게 수용돼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봐요. 대부분. 자기가 삶을 만족스럽게 살아온 뭐라고 할까 주위로부터 충분하게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정말 이상적인 삶을 살고 거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데 과거에 실제 자기가 대접받았던 거, 자기가 사랑받았던 경험이 약한 사람일수록 이상화된 어떤 자기 이미지에 매여서 못 빠져나옵니다. 실제로는 트루셀프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이다. 저도 약간 그렇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하기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그런데 조심스럽죠. 예, 제 주위에 나는 어떤 노년을 살까 이렇게 보면 근데 그런 분들은 충만한 어떤 정서를 이미 어떤 방법으로든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굉장히 어떤 지금 교수님이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종류의 충만함을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내적으로. 예, 그래서 저도 평생에 걸쳐서 노년을 바라보고만 사는 건 아니지만 평생에 걸쳐서 저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정말 저만 뭐 노력한다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내 내적인 어떤 충족감을 어떤 식으로 내가 가질 건가 이런 점을 생각해보고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어떤 면에서는 불가에서는 인과응보라는 얘기를 하죠. 그 인연법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우리 정신분석하고 비슷해요. 심리적인 현상들이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가에서도 우리의 삶 자체가 인과응보라고 하는 게 그게 응보하면 무슨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자기가 지은 것, 자업자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자기가 어떻게 꾸려오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이미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갑자기 논쟁이 되니까 이렇게 된다가 아니에요. 예. 평생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왔는지 그 결과가 논현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 지점에 가기 이전부터 삶을 자기가 참된 자기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면서 이렇게 쭉 사는 사람은 또 그런 충격이 없죠. 어쩌면 나이가 들어가면 더 충만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인 되면 굉장히 허전하고 허무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오산이죠.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충만해지고 더 인생에 대한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내세에 대해서 두려움보다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이걸 소화하는 것에 따라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의 불안이나 우울을 그 정도 그냥 편안하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노년이 돼도 같아요. 근데 지금 어거지로 약물에 의해서 내가 불안 조절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 같은 그 지점이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에 대한 대책은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삶을 의미 있게 그리고 기쁘게 사는 거죠. 그것이 하루하루 지속되면 노년은 그냥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이제 은퇴할 때쯤에 내가 노년 준비를 하면 된다. 그건 이미 늦은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를 세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죠. 근데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자기 장래가 아니라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분들은 미래 문제가 크게 위협적인 게 아닐 수 있는 거죠. 너무 교수님 말씀이 와닿는 게 제 요 몇 주 동안 정말 제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또 제가 그때 소개해드린 책 그 디바인 매트릭스 그것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제 주위도 살펴보고 결론 비슷하게 얻은 게 너무나 그냥 일반적인 말인데 지금 교수님이 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 너무 감사하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오늘 있는 그대로를 너무나 기쁘게 감사하게 사는 게 저의 최선인 것 같은 생각이 너무 평이한 말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너무 크게 와닿고 그거 외에는 별로 제가 노년을 더 잘 준비하는 방법이 그게 최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제가 제 가족들을 사랑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를 즐기고 감사하고 이런 삶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은 들으면은 그게 그냥 다들 하는 말이지 뭐 뻔한 말 맨날 뭐 교회 가면 하는 말이지 뭐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은데 명리학이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결론이라는 생각을 조금씩 했거든요. 근데 오늘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세상이 개체를 감형과 동일시하도록 유인해내는 정도만큼 개체 또한 내면에서 오는 영향에 내맡겨진 상태에 있다. 노자는 높은 것은 낮은 것 위에 있다고 말한다. 내면으로부터 반대극이 밀려든다. 마치 무의식이 페르소나가 자아를 끌어당기는 힘과 같은 힘으로 자아를 내리누르는 듯하다. 밖으로 페르소나에 대한 유혹에 대한 무력함은 안으로 무의식의 영향에 대한 비슷한 취약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밖으로는 효과적이고 가랑한 역할을 하게 되지만 안으로는 모든 무의식의 영향에 대하여 여성화된 유약함을 진전시킨다. 즉 그것은 기분, 변덕, 소심함, 심지어는 맥빠진 성생활 등이 점차로 우세해진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 보면 융의 얘기가 좀 어폐가 있죠. 안으로는 모든 무의식의 영향에 대하여 여성화된 유약함을 진전시킨다. 이 얘기가 여성화된이라고 하는 게 이분이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남녀에 대한 차별적인 생각을 이쪽에 가지고 있죠. 여성은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을 유약함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게 융의 한계 지점이죠. 그가 되어야 할 이상적인 남성상인 페르소나는 안으로는 여성적 유약성으로서 보장된다. 그리고 개체가 밖으로 강한 남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안으로는 여성, 즉 아니마가 된다. 왜냐하면 페르소나에 대립하여 나타내는 것이 아니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아가 페르소나와 동일시하면 할수록 외형화된 의식의 눈에는 내면의 세계가 어둡고 보이지 않게 되며 더 나아가 자신의 유약함을 그만큼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 그 때문에 페르소나의 반대 부분인 아니마도 완전히 어둠 속에 남게 되어 먼저 밖으로 투사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주인공은 자기 아내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된다. 그녀의 세력 증대가 현저해지면 그녀는 그를 견디지 못한다. 그녀는 열등해진다. 그로써 남성에게는 사생활에서 열등한 것은 그가 아니라 그의 부인이라는 환영할 만한 증거가 생긴다. 그 대신에 부인은 자기 자신의 무용성을 걱정하지도 않은 채 많은 여성들에게 그토록 매력적인 환상, 즉 최소한 영혼과 결혼했다는 환상을 갖는다. 이러한 환상놀이는 사람들은 흔히 삶의 의미라고 부른다. 개성화, 즉 자기 실현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남들에게 무엇으로 보이는가를 서로 구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은 그가 무의식에 대한 그의 보이지 않는 관계체계, 즉 아니마를 의식화해서 자신을 그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페르소나의 문제에서는 그 사람과 그의 직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그에게 분명히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에 반해서 아니마로부터 자신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아니마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심지어 우선 내면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가장 본연의 존재 근거에서 유래한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 그 강한 남자는 아마 자기가 사생활에서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규율이 풀려 있지만 그건 바로 그의 약점이라고 시인하면서 그의 약점과의 연대를 우리에게 설명한다. 물론 이러한 경향의 밑바닥에는 무시해서는 안 될 문화적 유산이 있다. 가령 만약 그의 이상적인 페르소나가 결코 이에 못지않게 이상적인 아니마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의 이상은 흔들릴 것이다. 세상은 이중의 의미를 가진 의심적인 것이 되고 심지어 그 자신까지도 애매모호하게 된다. 선한 것에 대한 의구심이 그를 사로잡으며 설상가상으로 그는 자기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게 된다. 만약 우리가 선한 의도에 관한 우리의 가장 사적인 관념이 얼마나 강력한 역사적 전제와 결부되어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개인적인 유약성을 호소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까지의 세계관에서 볼 때 이상을 흔드는 것보다 훨씬 편안한 일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여기까지 읽은 내용 가지고 우리 조금 나누고 가보죠. 여기에서는 외부 생활에서 생각되는 페르소나하고도 달리 우리가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페르소나의 영향도 있지만 자기 내면의 세계에서 오는 압력이 있는데 이 무의식의 압력에 우리가 견뎌내지 못해서 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아니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왜 페르소나하고 동일시를 하고 있는 한 자기의 내면적인 연약함을 자기가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연약함을 자기 것으로 오운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배우자에게 자기의 연약함을 투사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 자기의 아니마를 여성에게 투사함으로써 그 여성의 그 연약한 사람으로 만들어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것은 자기 아내이지 자기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런 묘한 어떤 방어 시스템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 어떤 사회적인 역할도 있지만 또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남성성과 여성을 같이 타고나는데 그 중에 자기가 선호하는 남성성을 가지고 페르소나하고 연결시켰죠. 그럼 여기서 그 여성성 자체는 자기가 수용하기 어려우니까 결국 대상에게 투사하고 그 대상이 그런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내버리는 이런 묘한 패턴을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융의 이 설명이 여러분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보면은 그 이상화가 꼭 자기한테 있는 강한 그런 걸 가지고 이상화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열등한 부분을 이상화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투사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한테 열등한 것을 상대방에게 투사를 하면서 그걸로 자기 이상화를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남자들 중에서도 왜 여장하는 남자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가 그 남자로 있을 때 여자 같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면서도 어떨 때는 그 자기는 그 남들이 모를 때 여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게 이상화가 자기에게 있는 어떤 강한 것만 이상화되는 게 아니라 열등감도 이상화가 된다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페르소나가 꼭 자기에게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서의 페르소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자기 가장 열등한 것을 못 드러내던 것을 페르소나를 통해 가지고 드러내면서 거기에다가 뭐 신비감도 부여해버리고 그런 그 묘하게 그걸 이상화시켜버리는 그런 페르소나도 그 기능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관찰이죠. 그게 심플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 심리적인 현상을 너무 교과서적으로 어느 하나로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그분에게서는 여성상이라고 하는 것이 열등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 여성성이라고 하는 게 이분에게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느껴지는 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꽤 이상적인 것일 수 있는데 사회적인 통념상 수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억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 안에는 그 여성성이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적인 옷차림을 한다든지 여성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게 만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통념과 다른 자기 모습을 이분이 드러낸 경우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보통 이제 뭐 회사라든지 그런 데서는 여자들을 무시하고 그 뭐 경멸하는 말 쓰고 막 거의 학대 수준까지 하는데 사실은 자기 속에 그 여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두려워서 두려운 게 아니고 이상화시키는 바람에 생겨버리는 그 묘하게 그게 두려움으로 작용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장 생활하면서 여성 중에도 남성이 두려운 사람도 있고 남성 중에도 여성이 두려운 분이 있어요. 남성들하고 거의 견뎌내는데 여성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저 옛날에 그 영화 중에 마스크라는 영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쵸? 짐 캐리 나왔던 영화. 그 영화에서도 보면 마스크를 끼면서 굉장히 그 강력한 힘을 지니긴 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자기 내면에 있는 정서를 갖다가 막 무한으로 발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소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안에 억눌러 있는 거를 가장 환상적이고 가장 이상적이고 신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는 게 페르소나라고 그런다면은 이렇게 되어버린 경우는 그 융의 말대로 하면 인디비주에이션, 그 개성화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페르소나 그 마스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갖다가 망치는 게 아니라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심적인 상태가 어떤 페르소나에 밀착돼 가지고 뜯어낼 수 없는 그런 페르소나가 되어버리는가 그런 문제로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페르소나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강력한 모습이 아니라 그 아까 처음에 나왔을 때 나오는 것처럼 겉으로는 강경하고 사회적으로 기능을 잘하는 사람이 뒤에 보면 기이한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쩌면 그 속에서 그 기이한 행동이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니라 갈등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본 모습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그 페르소나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갈등이 더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로 특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반대 것은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 숨겨진 체제의 가능성이 있죠. 더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여성성을 이상화해서 여성성 속만 또 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 있는 숨겨진 남성성이 있죠. 그래서 너무 여성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하거나 또 너무도 헌신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때 그와 어떤 대국을 이루고 있는 정서들 이런 것들이 억압되거나 아니면 해리되거나 분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항상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속에 갈등 속에 있는데 이 갈등을 자기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데 자기 안에 갈등이 없는 상태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디펜스 시스템이죠. 그래서 자기 안에 이런저런 마음의 갈등을 겪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보여요. 임상적으로는. 그래서 그 심리기구가 어떤 좌절이나 불안이나 우울을 소화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현실에서 어떤 흔들리는 일이 현실에 좌절이나 어떤 불만족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도 그걸 심리적으로 소화해내는 능력이 있어서 그걸 극복해내는 힘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갈등이 없는 구조를 계속 살아온 사람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이상적인 삶을 살고 계속 어느 한쪽에 특화된 모습 어떤 사람은 거룩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대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비심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항상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모습으로 이상적인 모습을 드러낼 때 거기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와 다른 어떤 측면의 생각이나 정서들은 거의 밖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는 이분은 어떤 통합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지만 거룩함 속에도 자기가 해소하지 못한 문제를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 이걸 좋아해내려고 애쓰는 이런 인격이면 어쩌면 더 안전하죠. 그런데 항상 자기에게 느껴지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연민밖에 없고 자기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성이 하나도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얼마나 있겠죠. 그리고 자기는 항상 기쁨만 있고 자기는 사람들이 왜 불안해할까? 왜 우울해할까?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항상 행복하다고 느끼는 분. 근데 이런 이슈들이 어쩌면 불만족스럽거나 좌절스러운 부분을 방하는 여러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의 인바이러먼트에서는 이분들이 아주 잘 정리해내는데 이 환경이 평상시에 변화보다 더 강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생겼을 때는 이걸 그 속에서 심리적으로 정리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약한 가능성이 있죠. 아니, 저는 그 아니마 아니무스라는 그 개념을 아직 그걸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아니마라는 그 여성 쪽이 아니마 맞죠? 그 아니마라는 게 아니마라는 게 남성이 가지고 있는 여성성. 여성성이잖아요. 근데 여성이 가지고 있는 남성. 근데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아니마 아니무스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봐야죠. 다 가지고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의 남성은 자기 남성성은 당연한 것이고 여성은 자기 여성은 당연하다고 보니까 그와 다른 성격을 보통 자기에게 있는 남성의 여성상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특별한 이름을 붙여서 구별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은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아니마 그 여성성이라는 게 아까 융은 여성성의 유약함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냥 제가 이해하기에는 어떤 엄마가 하는 역할이 아이의 정서, 그러니까 뭐 울거나 좋거나 뭐 이렇게 무슨 뭘 학교에서 뭐 괴롭힘을 당했거나 뭐 하거나 그거를 잘 소화하고 잘 보듬어 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자기 안에 있는 아니마의 역할이 그런 거 비슷한 게 아닐까. 자기 안에 모든 바깥에서 들어오는 어떤 정서나 자기가 느끼는 희노애락의 정서 같은 거를 잘 소화하고 그거를 자기의 삶에서 잘 사용하도록 돕는 게 아니마의 역할이 아닐까. 그러면서 저는 나름대로 상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왜 했냐면은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하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을 저는 처음 들었고요. 주위에 아무도 모른대요. 자기 어머니,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밖에 모르고 그 말도 남의 얘기처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면서 이 친구는 아니마의 부분이 고장난 게 아닐까. 정서를 프로세싱하고 이 슬프면 슬프다는 것을 느끼고 애도하고 또는 또 어떻게 소통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고장이 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니마에 대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걸 또 뭐 다른 부분으로 묘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남의 얘기 같이 해요. 완전 꿈꾸는 것처럼 언니 근데 그때 말한 그거 약 좋다고 그건 뭐야?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슬픔을 자기 것으로 안 가져가죠. 이분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치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라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또 야, 너 치료 좀 받아봐. 내가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렇게만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끊었는데 이 정서적인 소화 능력이나 자기가 겪는 뭐에 대한 어떤 이해나 그거를 어떻게 프로세싱하는 능력 자체가 고장이 났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심리 기구가 발달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아니마라는 엄마의 역할이 엄마 아빠의 역할을 막 이렇게 확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런 엄마의 역할 자체가 얘가 잘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마 아니무스가 지금 이제 융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융의 표현에 보면 상당한 부분이 그 실질적인 심리적인 어떤 작용보다는 사회적인 개념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여성성, 남성성이라고 구분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말인데 그걸 굳이 나누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하고 단지 그 융의 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남성, 여성이라 해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다 같은 어떤 정서적인 기능을 하고 반응을 하고 또 이제 엄마만 돌보는 게 아니고 아빠도 돌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엄마만 엄마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엄마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얘기죠. 마더링을 하는 어떤 사람이죠. 엄마라고 하는 것은 아이에게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돌봄이 필요할 때 돌봐주는 사람이 다 엄마예요. 그게 할머니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저씨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자기와 대상과의 두 사람 간의 관계만 있는 아주 초기 단계의 관계를 이자 관계라고 부르는 게 그 대상과의 그걸 그냥 모자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돌보는 사람이 꼭 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융의 이야기 상당 부분이 그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여성 남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그 당시에 사회적 통념과 굉장히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니마 아니무스로 어떤 그 기능을 이렇게 또는 뭐 특성을 나누는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말 그대로 사회 통념상 구분된 것이 정말 나눠지는 게 아니라 원래는 다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저는 아니마 아니무스를 그렇게 이해했고 꼭 이거는 아니마고 이것은 아니무스다라는 규정 자체가 자칫하면 인간의 이해가 이게 왜곡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떤 동양의 음양 이론을 너무 서양식으로 버리고 그냥 동양의 음양 이론을 굉장히 어떤 역동적인 흐름들인데 동양은 어떤 이런 음과 양이라고 갈라진 이전에 그 갈라진 이전에 통합된 어떤 대상을 전제로 하는 거죠. 통합된 존재가 먼저 있었다. 통합적인 것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갈라진 이전에 음과 양이 나는 이전에 상태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러면서 음과 양이 서로 변하지만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다. 그러니까 양이 커지면 음은 줄어지고 다시 그러니까 음과 양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이런 변화를 드러내고 어느 한쪽에서 양의 모습이 드러나면 음은 조금씩 줄어든다가 또 나중에 보면 양만 다 있는 것 같은데 양이 다 가득 찼으면 그건 또 음이 다시 드러나고 이런 어떤 역동적인 것 그러니까 변화의 원리죠. 이 변화의 원리 그리고 우주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남성성 여성성이라고 하는 거 임상적으로 이것까지 이렇게 너무 남성적 여성적인 것을 디파인하고 있는 게 무리가 되겠죠. 그리고 마치 여성성이라는 게 남성 안에 여성성을 여성에게 투사해서 그럼 여성 안에 있는 여성성은 또 어떻게 올 거냐.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너무 아티피셜한 거죠. 그러니까 남성성이 안에 있는 여성성과 남성성을 자기의 남성성만 있다고 믿고 여성성은 여성에게 투사한다. 근데 여성에게 투사했을 때도 그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심플하지가 않죠. 그 여성상이 이상적인 여성상을 투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약한 여성상을 투사할 수도 있고 이것도 뜻이 없잖아요. 투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성상이라고 하는 게 원래 어떤 것이냐. 이상적인 어머니 같은 자비로운 어머니 같은 여성을 투사하는 것이냐 아니면 가혹한 어머니상이냐. 이런 것들이 어떤 초기의 대상관계 이론처럼 느껴져요. 대상관계 이론이 충분하게 발달하기 이전에 나름대로 굉장히 혼란스럽게. 그런데 이게 상대적이잖아요. 남성 안에 있는 여성성을 여성에 투사한다는 그것이 또 여성은 또 여성 안에 있는 여성성과 남성성이 있는데 이 관계, 여성이 본래 가지고 있는 여성성과 투사한 여성성 이런 게 개념이 같이 겹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데 뭔가를 둘로 나누는 이런 개념만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우리 마음의 움직임을 다 통합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 오히려 자꾸 나누다 보니까 아티피셜하게 되고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런 결론이 자꾸 나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나라고 할 때 셀프라는 개념도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느끼느냐가 자기의 셀프 개념이 있죠. 그런데 이 셀프라는 개념은 굉장히 어려운 게 셀프나 퍼슨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든 심리학자가 각자 다 달리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고라는 개념도 나오고 셀프라는 개념. 요즘 불교를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이고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고하고 그쪽에 참자기를 또 참자를 구별하는 분도 있고 그 이고라는 말도 그쪽에 가져가고 한데 그 용어 자체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여기서 불가의 세계는 아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다양한 아상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 이미지 자체가 요즘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데 최소한 여기에서 분열된 셀프가 등장하죠. 우선 자기가 자기를 리플렉션 한다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자기와 바라보의 대상이 되는 자기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바라보고 있는 자기. 그래서 이걸 observing ego라고 보통 자아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observing ego. 또 하나는 experiencing ego라고 경험하는 자아라는 개념. ego라는 개념과 셀프라는 개념이 굉장히 혼동되게 쓰여요. 어떤 사람은 같이 쓰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거 ego건 셀프건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고 바라보는 자기 주체가 있어요. 근데 자기를 객관화로 놓고 자기가 객체로 보이는 자기가 있는 거죠. 그럼 자기 이미지가 자기가 바라본 자기의 이미지를 이걸 하나의 아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에 대한 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외부 대상은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또 다르죠. 그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또 이 사람에 대한 자아상이 있죠. 이 사람의 모습이 있죠. 근데 많은 컨플릭이 어디서 오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모습과 외부에서 생각하는 자기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간단치가 않은 거죠. 그런데 외부에서 생각하는 자기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어쩌면 자기가 그 페르소나 속에서 살아버릴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자기 모습대로 그다음 계속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가진 아상이 자기의 아상 자체는 또 어쩌면은 여기에서 이상화된 자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 자기 심리 내적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또 상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의 이미지와 외부에서 생각하는 자기 이미지가 다르다는 것을 이걸 통합해내는 작업이 어떤 정신분석 작업일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 자기 생각이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오해한다고 느끼죠. 어느 분이 그 얘기를 우리가 녹음을 하거나 어느 사람 목소리를 녹음을 하거나 비디오 촬영을 해서 보여주면 다 저거 자기 모습을 찍어놓고 다른 사람이 보여주면 아, 나 저거 내 목소리 아니야. 자기가 듣고 내 목소리는 그렇게 들리지 않는데 왜 내가 저렇게 찍히지? 내가 잘못 찍힌 거야. 이런 느낌이 있다는 얘기. 근데 자기 목소리를 틀어주면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아, 당신 목소리는 왜 그래? 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상과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근데 이거가 이제 심각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자기는 아주 굉장히 폐하게 사람들을 잘 대한다고 느끼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완전히 자기 중심이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사람들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주위 사람들도 다 느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임상이면 자기가 사람은 그렇게 자비롭게 잘하는데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자기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자기의 상과 외부 사람들이 느끼는 자기 상이 전혀 다른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가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얘기예요. 그 인터널 한 자기의 아상과 외부에서 이 사람에게 느끼는 상이 다른데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 복잡한 상들이 생기죠. 자기가 생각하는 상,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덮어씌우고 있는 상 이런 것들이 불가해서는 모두가 이게 아상이다 혹은 인상이다 중생상이다 수자상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상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내가 누구라고 느끼는 것부터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대상을 어떻게 느끼느냐가 달라지죠. 항상 우리는 자기라는 개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상에 따라서 대상의 상들이 달라지죠. 자기가 폐해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은 폐해하지 않은 사람들이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기가 잘났으면 다른 사람은 못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의 상과 대상 상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어떤 우리가 보통 사이코테라피 레벨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와 외부에 생각하는 자기를 함께 다 이 두 가지 퍼스펙티브를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어떤 치료가 잘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들이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자기는 항상 오해받고 있다고 느끼는데 외부 사람들은 저 사람 정말 자기 멋대로 한다고 느끼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좋아해야 되느냐. 근데 보통 자기 고집이 자기 상이 확실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얘기를 드러내질 못해요.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상담자가 그 얘기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자기적인 판단이죠. 상담자로부터 당신이 실제로 외부 사람들은 이렇게 당신에 대해서 느낀다라고 당신의 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한 분노를 일으킨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정말 분노하는 거죠. 어떻게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이렇게 오해하느냐. 뭐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융 클래스를 우리가 1년 이렇게 해왔는데 어때요? 우리가 다음 학기, 가을 학기에는 융은 좀 쉬고 정신분석 기법과 정신적 갈등 이 책을 우리가 같이 공부할 거예요. 이게 Psychoanalytic Technique and Psychic Conflict. 그래서 융이 지금 소화해내고 있는 이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이고 사이콜로지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게 돼요. 그러면 융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통찰과 함께 거기에서 우리가 방향을 잃고 있었던 부분, 융 스스로가 헤쳐나오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이고 사이코 쪽에서는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하는 걸 대비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융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고 융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디스커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융의 책은 우리가 여러분 각자 이제 소화해낼 수 있을 만큼 거기에 우리가 충분하게 익스포즈 된 것으로 보여요. 학기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느끼는 점수 우선 융 클래스와 관련해서 꽤 오랫동안 우리 같이 스터디를 해왔는데 여러분 느낌 잠깐 나누죠. 저는 이제 융을 이렇게 우리가 다루기 전에는 뭐 융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좀 부분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후학들이 정리해 놓은 것들을 이제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융의 이론에 대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상화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렇죠. 그래서 융의 이야기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하나의 또 가림막이 되어버린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화와 신비화, 그러니까 이상화가 되고 신비적인 어떤 관념들이라고 받아들여서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상실하는 경우들이 꽤 생겨난 것 같아요. 융은 신비하고 영성적이고 어떤 그런 아주 우리가 보통 접할 수 없는 신비한 여러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상화된 측면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융을 공부하면서 이제 어떤 우리가 융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것들, 물론 융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점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들 신학적이나 문화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사회 통념적인 것들에 대한 그 당시 시대의 한계성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정신분석학의 밑바탕에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어떤 심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런 영역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들, 길을 갖다가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융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그냥 융을 안다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다가 이제는 이제 융을 보고 내가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상당한 게 이제 수준이라고 말할까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능력들이 좀 생겼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는 옛날에 대학 시험을 볼 때도 어느 책을 읽도록 도움을 받은 게 아니고 어느 책의 내용을 소개한 것을 외우는 것으로 공부를 했었던 그런 것 때문에 원래 저작들을 접할 기회들이 굉장히 적은데 그 패턴으로 원저자의 얘기를 듣지 않고 제3자가 그것도 어느 정도 소화한 것인지 모르는 그 속에서만을 가지고 이해했던 어떤 한계에서 우리가 조금 벗어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한 교수님은 마무리하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는 오히려 강 목사님이 훨씬 더 선명하게 이거를 더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감만 가지고 가요, 감만. 그냥 느낌만 가지고 가는 것 같고. 약간, 근데 오히려 저는 융이 신비주의적으로 느껴지지가 않고, 좀, 이 용어나 표현이 굉장히 모호한 부분은 있지만, 좀 현실적으로 좀 느껴질 때가 좀 많았어요, 오히려. 예. 이거는 저도 불교도 잘 모르지만 원래 불교 철학 같은 거 조금 공부하다 보면은 옛날에 제가 하나도 모를 때 지금은 100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조금 읽은 정도밖에 안 되고 1000분의 1 하나도 몰랐을 때 오히려 굉장히 불교 철학이 굉장히 그 저 산속이라 저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막상 하면은 우리 생활 속의 얘기고 현실적인 어떤 얘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약간 그 정도밖에 가만 그냥 융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구나 정도만 가지고 가는 것 같은 생각. 몇 학기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요. 근데 어쩌면 융이 평생 이렇게 저술을 했으니까 우리가 몇 학기 한 것 가지고 그걸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부분은 굉장히 많죠. 전혀 생각도 못한 보통 사이코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지 않는 영역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우리의 지평선이 확대됐어요. 그렇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내용을 채울 것인가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죠. 왜냐하면 융이 어떤 화두를 던졌지만 융 스스로가 자기 사람들이 해답은 있었겠지만 화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 깨치는 거지 거기에 객관적인 솔루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조금 더 넓은 생각들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정신분석의 원류하고 그리고 융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 그리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동양적인 사고들이 얼마나 크게 서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것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좀 더 탐색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양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방법이 동양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으로써 서양의 것을 더 잘 볼 수 있다는 체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더 탐구하는 것, 우리 문화 속에, 우리 사상 속에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의 깊이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공부하고 탐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